예, 6월 9일 강의 영상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엊그제 시작할 적에 조끼도 입고 긴팔에 조끼 입고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반팔이죠. 오늘도 반팔 입었는데 좀 덥습니다. 여름이죠. 네, 6월이니까. 그런데 오늘 날씨가 한여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만큼 시간 빨리 흐릅니다. 지금까지 과제 안 내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작품을 내지 않으면은 결국 수업 진행이 어려우니까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작품 내시겠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몇 분은 수강 신청할 때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강 신청하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일하고 겹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단톡방에서 카페에서 그냥 강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단톡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카페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강퇴, 강제 퇴장 그러죠? 기분 나쁘죠.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작품하고 나면 이제 2작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2주 지나면 우리 작품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 낸 작품하고 추가로 내신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 그 중간에 저희 심화반 모집해서 들어온 작품하고 또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쯤에는 한두 작품이라도 공개를 해줘야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출 안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했던 겁니다. 다음 강의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 자, 오늘 우리 작품 중에서 6번째 작품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죠? 올라간다, 올라온다. 수강생들 감상을 읽어보면은 이제 둘로 나뉘어요. 제목이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또 어떤 분은 뭐 제목이 참 적절하다. 왜냐하면 어떤 그 트라우마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니까 괜찮다. 이 올라온다라는 제목이 우리가 소설 제목을 얘기할 적에 대부분이 그 정통 우리 현대 소설에서는 대부분이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명사 혹은 명사형 그러죠. 그래서 소설의 제목으로 소설의 제목 대부분 명사거나 명사형 그러죠. 명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설의 제목이 반드시 명사여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다는 동사잖아요. 이 제목이 올라온다는데 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동사도 그냥 동사가 아니라 합성 동사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뭐 국어학 강의도 아닌데 오르다라는 동사에다가 오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하고 오다 이 둘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합성 동사가 됐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의문 변화를 보면은 여기에 오르다에다가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아모음이 들어갑니다. 이 아모음이 들어가면서 요게 탈락을 하죠. 탈락을 하고 리을이 여기 가서 붙죠. 리을이 여기 가서 붙고 여기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리을이. 그리고 오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어간.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니은이 붙고 서술형 종결음이 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이 써보면은 오에다가
리에 올라가 붙죠? 여기 올라가 붙어요. 아에 붙어요. 올라. 그 다음에 오에다가 니은. 현재 시제예요. 다. 이렇게 돼서 합성동사로 이렇게 저 제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동사로 제목을 정하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목 정하는 게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주제의식 그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어휘라면은 얼마든지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반드시 뭐 명사형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작가가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저 소설 제목이 있었죠.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 물론 오후 이래가지고 명사로 끝났어요. 명사로 끝났지만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라고 하는 구가 있죠. 구. 그러니까 저 어절이라고 그러는데 어절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 구가 형성됐어요. 이렇게 구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단어만이 아니라 두 개의 단어 아니면 지금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는 절이잖아요. 어절이잖아요. 어절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이렇게 소설 제목이 좀 길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어색한 게 없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는 소설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좀 어색하지만 제목 하나는 참 멋져요. 제목은. 그래서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 뭔가 변명과 오후가 연결되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제목 참 좋았어요. 그것도 소설 내용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건 별개고 여기 지금 제목도 올라온다. 이 소설 제목이 소설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건 별개로 하고 올라온다라는 제목 괜찮습니다. 요즘 이렇게 명사 이외에 동사나 형용사 때로는 부사도 써요. 제 소설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목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관용을 좋고 뭐를 꾸미는 그런 말이에요. 수식어처럼 쓰였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뭐뭐 하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부사어죠. 부사. 이렇게 부사어가 소설 제목으로 써요. 이게 제 장편 소설 제목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러니까 소설 제목이 뭐 반드시 명사여야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앞으로 소설 제목 정하실 적에 뭐예요? 네, 소설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것. 어떤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그거를 상징하는 것. 흔히 해서 주제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제목으로 하면 돼요. 제목으로 쓰이는 거는 대부분 소설 속에서 주요 인물, 아니면 주요 사건, 아니면 주요 배경은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배경을 제목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그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소설 쓰시면서 제목 정하는 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소설을 이제 쓰다 보면은 어떨 땐 제목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땐 소설 다 써놓고 나서 제목을 마지막에 정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 때문에 고민이다.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소설 많이 쓰세요. 쓰다 보면 제목 떠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소설 제목이 반드시 명사여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제목은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 적절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정수연님이 발제를 해주셨어요. 정수연님.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수연님 저 감상도 그렇고 깔끔하게 하세요. 올라온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줄거리만 읽고도 전체적인 서사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죠.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죠. 그죠? 층간소음 문제.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밑에 나오죠. 엄마, 나,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지금 소설 속의 내용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 정도예요. 6학년 때 이사를 가니까 5학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아랫집 사람 나오죠. 아저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성이, 남동생이에요.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애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사람들 몇 명이 나오고 외할머니 나오죠. 외할아버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 나오는데 이 소설 속에서 중요한 인물은 엄마, 그죠? 엄마.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하은이죠. 하은이. 그 다음에 아랫집 아저씨.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꾸며지는데 지금 저 정수현님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언급된 인물들은 다 써놨어요. 구성을 단순 구성일 줄 알았지만 회상 장면이 있어서 복합 구성인 것 같다. 단일 구성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간 순서대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전개되는 걸 우리가 단일 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합 구성 중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이야기,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성 상태가 있는 구성 형식이 있는데 지금 이 소설은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중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마지막에 서술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누가? 내가. 하은이가. 외할머니 집으로 피시를 했다가 하은이만 혼자 오잖아요. 와서 뭘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거 가져가려고 왔다가 거기서 저 아랫집 아저씨 만난 거 그거를 숨겨요. 숨기고 그냥 뭐 오줌 싼 걸로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근데 그 사건, 아랫집 아저씨를 만난 거, 그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다시 배치해가지고 이 하은이가 겪고 있는, 즉 소설 속의 나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겪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공포죠, 공포. 그거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구성상으로도 잘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수현님은 표현, 문장을 몇 개를 예를 들면서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상 쓰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문장이 좋아요. 문장. 소설을 처음 쓰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소설들도 여러 편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분은 글을 좀 써보신 분이에요. 지금 올라온다고 쓰신 분은. 그래서 그 글 속의 문장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문장 형식이라든가 문장의 구성,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거, 관여어 이런 거, 그런 그 문장 관계를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은 글을 좀 써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 좋은 표현 많아. 대신 이제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소설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은 뭐냐면 어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등장인물이자 이 소설의 서술자인 하은이가 몇 살이냐? 6학년 때 이사 갔으니까 뭐 6학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5학년 정도.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아닌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행동 같은 경우도 혼자 집에 와가지고는 나가면서 뭐 가스 밸브도 확인하고 냉장고도 열어서 확인하고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품을 만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집에 와서 밖에 나가면서 외출할 적에 불 껐는지 안 껐는지, 가스 밸브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을까? 있죠.
그런 아이 있죠.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입장이 여러 번 나와요. 어떨 때는 동심으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맞달로서 어린 동생이 보살피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티격태격할 적에는 동생 하성이를 데리고 이제 방으로 피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성이한테는 누나이자 또 보호자 비슷한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항상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소설 속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좀 우울증이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담을 덜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가스밸브 확인하고 전기 불 껐나 확인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혼자 집에 왔을 적에 다시 가스밸브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평소에 하은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비록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지만 어린이지만 집에서 하성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흔히 얘기해서 살림살이도 웬만큼 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다. 살림살이를 일찍 깨우쳤다고 그럴까? 예. 일찍 접했다고 그럴까? 그런 어린이라는 것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런 행위들이 좀 어떤 타당성을 갖게 되죠. 아, 얘는 어려서부터 흔히 우리들 그런 얘기하자, 소녀 가장, 소년 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집안에서 어린 동생 보살피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를 도와서 이렇게 집안 살림살이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구나, 평소에도 그랬구나 라는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이 이 하은이의 여러 가지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 읽으면서 그 유추 해석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지적을 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표현해서. 그 다음에 감상은 정수현님이 이랬어요. 보면서 열받고 아랫집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그냥 수동적인 자세고, 그래서 열받아서 뒷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스토리가 짜임새가 있다. 이 스토리가 짜임새 있는 게 정확한 지적인데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 번 읽었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그 좋은 점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조금 더 많으면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정수현님은 느꼈는데, 이건 정수현님 혼자의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속에 나오는 대화, 딱 그 정도면 돼요. 대화가 지금 대화 표시가 된 게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없어요. 요거 한 번 나옵니다. 저 큰 따옴표로.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전부 서술문에다 집어넣거나 행을 구분했어도 대화 표시 따옴표를 안 넣었어요. 참 멋집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대화가 서술문하고 합쳐져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옴표를 해놓고 대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뭐라고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화 표시를 만약에 했다면은 행가리를 해서 따로 독립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서술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서술문 속에 대화 표시 없이 대화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대화가 서술문 속에 살아있어요. 어느 누가 읽어도 아, 이건 대화다, 이건 누구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뭐 했냐, 그 다음에 아랫집 아저씨하고 저 집에 갔을 적에 아랫집 아저씨하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있냐? 없다. 누구 있냐? 없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점층이라고, 점층이 되면서 점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켜요. 그게 그 부분이 만약에 따옴표로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근데 따옴표 없이 서술문 속에 대화가 들어가면서 아저씨하고 하은이하고의 대화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점점 긴장하는 하은이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술문 속에 대화가 삽입이 돼가지고 대화 표시 없이 대화가 삽입돼서 서술 문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대부분 다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소설, 흔히 얘기해서 뭐 초현실주의 소설, 심리소설 이런 거 보면은 대화가 서술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정수현님은 대화가 조금 더 많으면 생동감이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 다른다. 그래서 이건 정수현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 정수현님 취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대로 감상을 쓰죠. 그래야죠. 자기 자신의 취향대로 감상을 써줘야 돼요. 네. 정수현님 이런 생각. 대화가 조금 더 많으면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다는 정수현님의 요 생각이 틀렸다? 아니요, 틀린 거 아닙니다. 네. 정수현님 생각으로 정수현님에게 맞는 생각이에요. 다만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죠. 다른 겁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 감상을 썼어요. 어느 감상이 맞다, 어떤 감상은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맞는 감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감상을 올린 사람에게 다 맞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느낌이 다를 수밖에요. 정수현님하고 내하고 얼굴 차이가 나는데 이름도 다르고, 그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즉 다른 감상, 다른 느낌을 제시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내 의견이다. 누가 뭐라고 하나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의견이다. 네 의견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강조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근데 이건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이건 주인공이에요. 요즘 관찰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수현님은 지금 이 소설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하시나? 주인공이에요. 하은이가 주인공이에요. 올라온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전개하면서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거기에 관여된 중심 인물은, 올라온다의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물론 올라오는 주체는 아랫집 아저씨겠지만,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말하는 주체는 당연히 하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적절해요. 거기 지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말씀하셨는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그야말로 1인칭 관찰자죠. 주인공 누구예요? 사랑방 손님하고 아빠 친구죠.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나중에 시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하은이 입장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하은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 소설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뒤에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지적하신 분 있어요. 이거를 어머니 입장에서 기술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어떤 그 예민한 그런 신경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더군다나 우울증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소설 속에서는 그런 것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은 오히려 아랫집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도지고 예민한 신경이 더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버려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설 속에서는 신경질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아랫사람이 올라오는 그 행동, 그리고 아빠하고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그 트라우마, 또 마지막에 혼자 집에 들렀을 적에 아랫집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 충격에 오줌을 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엔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 것처럼, 여기서 인물은 하은이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수현님이 지적한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오키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관찰자인 오키의 입장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묘한 감정들을 서술을 했기 때문에 관찰한 거기 때문에 독자들은 느끼기에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혹시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한번 따져서 읽어보세요. 따져서 읽어보면은 오키가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독자들이 느끼기에 어머니가 사랑손님을 혹시 연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랑손님은 혹시 어머니를 연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독자들이 상상하지, 사실 논리적으로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 읽으면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키가 서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소설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서술자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 연놈들 서방 죽었는데 서방 친구하고 놀아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만약에 달걀장수가 주기적으로 들리잖아요. 그 달걀장수 입장에서 서술했다,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사랑 손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 어머니 입장에서 서술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소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이 참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오키가 서술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올라온다라는 이 작품도 하은이가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까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분은 아랫집 사람 입장에서 서술하면 어떻겠는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죠. 네. 어머니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내용보다는 주제가 달라져요. 독자들의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은이가 나가 돼서 1인칭 주인공으로 서술한 것이 오히려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인물 표현, 아랫집 사람은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다. 엄마는 약간 우울증이 있는 인물이다. 기운 없고 착하기만 하다. 약간 우울증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외의 인물 표현도 적절하다. 아빠 같은 경우는 조금 무관심한 것 같지만 또 집에 있을 적에는 출장이 잦아서 그렇지, 집에 있을 적에는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하는, 그리고 아랫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뭐라고 할 적에는 나가서 강하게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아빠의 어떤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냈죠. 인물 설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목 적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생활이 많은 요즘 시대에 적절한 소재다.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차 몇 대가 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랫집 사람이 결국 사고로 쳤나 보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건일까? 몰라요.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또 흉측한 일, 흉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살인이라든가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런 기도 하잖아. 발길로 차고 그러잖아요. 저 대문을. 그것에서 나타나듯이 아랫집 사람이 조금 신경 과민?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고 표현하는데, 하면 신경 과민이나 아니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흔히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정신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 속에 등장한 어떤 사건만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떤 흉흉한 일이 일어났는가가 암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저 수강생들 감상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엄마의 소극적이고 힘없는 자세가 안타까웠지만 결국 이사라는 결단을 내려 험한 일을 막을 수 있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정수현님의 개인적인 느낌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작품 잘 썼어요. 그죠?
정수현님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강생들 감상은 따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개인데 조금씩 짧아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